어머니, 시평 원룸으로 나가주세요. 저희 신혼집에서요. 과연 복희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68세에 시작된 인생 대반전. 과연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지 지금부터 믿기 어려운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복희는 평생 모은 돈 3억 원을 통장에서 떨리는 손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이렇게 큰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시는 이유가 라고 물었지만 복희는 그저 아들 집 사주려고요라고 대답했어요. 30년간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모은 돈, 남편이 돌아가신 후 10년 동안 혼자 악착같이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손톱 밑까지 파고든 기름때와 뜨거운 물에 갈라진 손등의 상처들이 바로 이 3억 원의 역사였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지우랑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 민수가 복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을 때 복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결혼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집을 가지게 되는 아들의 기쁜 얼굴을 보니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어요. 지우야, 할머니랑 같이 살 거야. 5살 손녀 지우가 복희에게 달려와 안겼을 때 복희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좁은 전셋집에서 눈치 보며 살던 아들 가족과 함께 넓은 집에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엄마, 우리 이제 정말 가족 같이 살아요. 엄마가 해주시는 밥이 그리웠어요. 며느리 혜진도 반갑게 말했지만 복희는 그 미소 뒤에 숨은 무언가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새 아파트는 30평대로 복희가 살던 낡은 반지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았어요. 복희는 자신의 방을 배정받고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복희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68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첫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는 저녁상은 복희에게 꿈만 같았어요.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지우가 복희가 만든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복희는 흐뭇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매일 맛있는 거 해줄게. 정말요? 와, 아들 민수도 오랜만에 어머니 손맛을 보며 감격했어요. 엄마, 역시 엄마 음식이 최고예요. 맨날 배달 음식만 먹었는데. 복희는 그 말에 더욱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이 가족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이 되어 복희는 자신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보고 있나요? 우리 민수 이제 제대로 된 집에서 살게 됐어요. 돌아가신 남편을 그리며 복희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복희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들 가족의 아침을 준비하고 지우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안 청소를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맛있어요. 지우의 밝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복희는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랑 블록 쌓기 할까? 좋아요. 할머니는 블록도 잘 쌓아요. 복희는 무릎이 아픈 것도 잊고 바닥에 앉아 손녀와 놀아줬어요. 이런 소소한 행복이 3억보다 더 값진 것 같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며 복희는 콧노래까지 나왔어요. 어머니,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혜진이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혜진이의 칭찬에 복희는 더욱 정성을 들여 요리했습니다. 우리 지우 좋아하는 달걀말이도 만들어야지. 복희는 지우를 위해 특별히 새우를 넣은 달걀말이를 만들었어요. 손녀의 기뻐하는 얼굴을 상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복희는 몰랐어요. 이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짧을지를. 그날 밤 복희는 다이어리에 적었습니다. 오늘로 우리 가족과 함께 산 지 한 달째. 매일이 행복하다. 3억이 아깝지 않다.
아니, 3억으로 이런 행복을 살 수 있다면 더 주고 싶을 정도다. 복희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이 달빛에 반짝이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많이 사랑해? 네. 할머니 제일 사랑해요. 지우의 천진난만한 대답이 복희의 귀에 맴돌았어요. 이보다 더 완벽한 행복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행복했던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변화는 아들 민수의 작은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어요. 엄마, 지우 유치원 준비는 저희가 할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침마다 지우의 도시락을 싸주고 옷을 입혀주던 복희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내가 뭘 잘못했니? 잘못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저희 일이니까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경계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복희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무언가 변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죠. 그날부터 복희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지우가 할머니 하며 달려와도 민수와 혜진의 눈치를 먼저 살폈어요.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가도 이들이 원하는 건지 망설이게 되었죠. 어머니, 너무 간섭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사생활이란 게 있으니까요. 결정타는 어느 날 저녁 혜진이가 던진 이 말이었습니다. 복희는 그저 거실 TV 채널을 지우가 좋아하는 만화로 돌렸을 뿐인데 간섭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미안하다. 복희는 사과했지만 혜진이는 이미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복희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아들 민수의 반응이었습니다. 복희는 민수가 자신을 감싸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민수는 중립적인 척하며 아내 편만 들었어요. 어머니도 좀 이해해 주세요. 혜진이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오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니?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냥 조금만 조심해 주세요. 민수의 말에 복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함께 살자고 한 사람이 바로 민수였는데 이제 와서 조심하라니요. 그 후부터 미묘한 거리두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복희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혜진이 먼저 나서서 어머니는 쉬세요라고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손대지 마세요라는 뜻이 숨어 있었어요. 지우야, 할머니랑 놀자. 할머니, 지우는 영어 학습지 해야 해요. 놀 시간 없어요. 혜진이 가로막을 때마다 복희는 한 발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녀와의 시간마저 통제받는 기분이었어요. 가장 서글펐던 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온 가족이 둘러앉아 떠들썩하게 먹던 밥상이 점점 조용해졌어요. 민수는 휴대폰만 보고 혜진은 지우 밥 먹이기에만 신경 쓰고 복희는 눈치만 봤죠. 민수야, 오늘 회사는 어땠어? 복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도 민수는 네, 그냥 그랬어요 라고 시큰둥하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희는 우연히 부부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우리만의 시간도 없고 조금만 더 참아봐. 엄마도 눈치채실 거야. 복희는 문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방해가 되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엄마, 잠깐 이모 댁에 좀 다녀오면 어때요? 우리 둘이도 좀 정리할 게 있어서. 민수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복희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이모는 이미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민수는 그런 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모는 돌아가셨잖아. 아, 맞다. 그럼 친구 집이라도. 혜진도 당황했지만 복희는 더 당황했습니다. 자신을 내보내려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복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던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이제는 자신을 배제한 소리처럼 들렸어요. 내가 정말 짐이 된 건가? 복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3억이라는 거금을 들여 산 행복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복희는 날이 갈수록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분명 자신의 돈 3억으로 산 집인데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부동산 앞을 지나가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혹시 우리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중개인은 복희를 보더니 반가워했어요. 아, 그 아파트요? 요즘 정말 잘 나가는 단지예요. 작년보다 3억은 올랐을걸요? 3억이나요? 복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1년 사이에 3억이나 오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네, 팔면 웃돈도 꽤 되죠. 요즘 같은 때 진짜 로또 맞은 거예요. 중개인의 말에 복희는 괜히 뿌듯해졌습니다. 자신이 집을 잘 골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혹시 제가 팔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주인이시잖아요. 언제든지 팔 수 있죠. 잠깐만요. 중개인이 컴퓨터를 뒤적거리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혹시 집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명의요? 당연히 제 명의죠. 제 돈으로 산 집인데요. 여기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김민수 씨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복희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럴 리가요. 분명 제가 계약할 때 어머님 죄송한데 집주인이 아니시면 손도 못 대세요. 아무리 돈을 내셨어도 명의가 다르면. 복희는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을 뒤져 계약서를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자신의 이름은 없었어요. 모든 서류가 아들 민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살려고 산 집이 아니었잖아. 그냥 애들 살라고 해준 건데. 복희는 그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분명 민수가 엄마 명의는 제가 할게요. 세금 문제도 있고 라고 했었어요. 복희는 별 생각 없이 그러라고 했죠. 가족인데 뭐가 중요하겠나 싶어서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복희의 돈으로 집을 사면서도 명의는 민수가 가져간 것이죠. 민수야, 잠깐만. 왜요, 엄마? 이 집 명의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던데? 민수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제가 계약했으니까요. 하지만 돈은 내가 낸 건데. 엄마,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가족인데. 복희는 아들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로 모든 걸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들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며칠 후 복희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연히 민수와 혜진의 대화를 엿듣게 된 것이죠. 여보, 이 집 정말 많이 올랐네. 팔면 5억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 엄마 돈 3억에 지금 8억짜리 집이 됐으니까 5억 남는 거지. 다른 동네로 이사 가는 거 어때? 더 넓은 집으로? 복희는 문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산 집을 팔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요?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하지? 글쎄, 원룸 하나 정도는 사드려야 하지 않을까? 원룸이면 충분하지. 혼자 사는데 뭐가 더 필요해? 복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원룸이면 충분하다고? 다음 날 복희는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어봤습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민수의 이름만 적혀 있었어요. 복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화를 걸어 문의해봤습니다. 전세 계약이라고 하셨나요? 그럼 전세금을 내신 분과 명의자가 다른 경우엔 명의자 소유가 맞습니다. 하지만 제 돈으로 산 건데요. 증빙 서류가 있으시면
법정에서 다툴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려우실 거예요. 복희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억이라는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 복희는 민수와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이들의 얼굴에서 미안함이나 고마움을 찾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복희가 눈치 없이 왜 계속 있느냐는 표정이었죠. 민수야. 네, 엄마. 이 집 정말 내 거니? 민수는 잠깐 혜진과 눈빛을 주고받더니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계약서에도 제 이름이 적혀 있고요. 복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이 집은 아들의 것이었어요. 3억을 낸 자신은 그저 세입자도 아닌 신세였죠. 그 순간 복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놓였는지를 말이에요. 복희가 명예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어느 날 저녁, 민수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어요. 복희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민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말을 꺼내려는 듯한 모습이었죠. 저희가 이 집 팔기로 했습니다. 뭐라고? 복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갑자기 팔다니, 이게 무슨 소리니? 갑자기 왜? 여기 정 붙이고 산지 얼마나 됐다고. 혜진이 민수 옆에 앉으며 거들었어요. 어머니, 민수 씨 말이 맞아요. 요즘 같은 때 이 집으로는 안 돼요. 지우도 크고 우리 부부만의 공간도 필요하고요. 부부만의 공간? 복희는 그 말의 의미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자신 때문에 불편하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니? 복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민수와 혜진은 잠깐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엄마, 그건 걱정 마세요. 엄마 몫으로는 깔끔한 오피스텔 하나 사드렸어요. 오피스텔? 네, 10평짜리인데 혼자 살기엔 딱 좋아요. 복희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혼자 살라는 뜻이었어요. 내가 언제 혼자 살겠다고 했니? 3억을 주고 같이 살자고 한 건 너잖아, 민수야. 엄마, 이제 독립하셔야죠. 언제까지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민수가 마치 당연한 일인 양 말했습니다. 복희는 온몸이 떨렸어요. 독립? 내 돈으로 산 집에서 독립하라고? 엄마, 법적으로는 제 명의 집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다고요. 그 순간 지우가 방에서 나와 상황을 지켜봤어요. 할머니, 왜 화났어요? 아빠, 엄마가 왜 할머니한테 화내요? 지우야, 할머니는 화난 게 아니야. 복희는 애써 목소리를 낮췄지만 혜진이 재빨리 지우를 안고 방으로 데려갔어요. 지우는 들으면 안 되는 어른 얘기야. 복희는 손녀마저 자신에게서 떼어놓는 혜진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민수야, 솔직히 말해봐. 처음부터 계획이었지? 내 돈으로 집 사놓고 집값 오르면 팔아서 너희끼리 나눠 가지려고? 민수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곧 태연해졌어요. 엄마,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엄마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 상황이 우연의 일치야? 복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지만 민수는 오히려 냉정해졌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상황이 모두에게 좋지 않아요. 엄마도 눈치 보시고 저희도 스트레스 받고요. 스트레스? 내가 너희한테 스트레스를 준다고? 매일 간섭하시고 지우 교육에도 끼어드시고 저희 부부만의 시간도 없어요. 복희는 그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간섭이라고 했지만 그저 가족으로서 당연한 일들을 한 것뿐이었는데 다음 날 복희는 급히 부동산에 갔습니다. 그런데 중개인의 말에 더욱 놀랐어요.
아, 어머님. 어제 아드님이 다녀가셨더라고요. 매매 계약 진행한다고 하시던데. 어머님은 모르셨나요? 우리 아들이 혼자 와서요? 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어머님 명의로 다른 오피스텔 계약도 같이 하시던데요. 중개인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복희의 이름으로 된 10평짜리 오피스텔 매수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언제 서명했다고 그래요? 아드님이 어머님 도장 가져와서 계약하셨는데요. 복희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자신의 동의도 없이 도장을 가져다가 계약을 했다니요. 어머님, 혹시 아드님과 갈등이 있으신가요? 보통 이런 경우엔 중개인의 말을 듣고 복희는 더욱 참담했어요. 남들이 봐도 이상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날 저녁 복희는 민수와 혜진을 불러 세웠어요. 너희가 내 도장으로 계약했다며? 엄마, 어차피 할 일인데 미리 해놓은 거예요. 미리? 내 동의도 없이? 민수가 지친 듯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어차피 결론은 같을 거잖아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여기서 계속 살 수는 없어요.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다고요. 복희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그럼 내가 낸 3억은 뭐가 되는 거니? 그 돈으로 오피스텔 사들이잖아요. 3억으로 10평짜리 오피스텔이라고? 그럼 나머지 5억은? 민수가 잠깐 멈칫했어요. 복희가 집값 상승분까지 알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그건 저희가 새 집 살 때 필요한 돈이에요. 새 집? 나 없는 새 집 말이지? 혜진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도 지쳤어요. 매일 눈치 보고 사는 것도 눈치? 누가 누구한테 눈치를 본다고? 어머니가 저희한테요. 매일 우리 기분 살피고 간섭하고. 복희는 그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이 눈치를 봤다고? 자신의 집에서? 혜진아, 너 그렇게 생각했니? 어머니,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힘들어요. 신혼집에 시어머니가 계시면. 신혼집? 이게 신혼집이야? 내 돈으로 산 집이 신혼집이라고? 복희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이걸 보라고. 그동안 악착같이 살아왔니? 민수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지우마저 할머니를 피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엄마, 내일까지 짐 정리하세요. 이사 날짜가 정해졌어요. 복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일까지? 새 집주인이 다음 주에 들어온다고 해요. 복희의 세상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복희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던 그날 밤 혜진이 다가와서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고 원룸으로 이사 준비하세요. 원룸? 복희는 며느리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분명 오피스텔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원룸이라니요. 네, 10평짜리 원룸인데 혼자 살기엔 딱 좋아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미안함 따위는 없었어요. 마치 불필요한 짐을 정리하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아, 너까지 이러는 거니? 내가 너를 친딸처럼 생각했는데.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임신했거든요. 임신? 복희는 깜짝 놀랐어요. 왜 이제야 말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더 조용한 환경이 필요해요. 어머니가 계시면 스트레스 받아서 아기한테 안 좋아요. 혜진은 임신을 방패로 삼아 복희를 몰아세웠어요. 복희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임신한 며느리를 돌봐주는 게 시어머니 역할 아니야?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계시면 더 스트레스 받아요. 매일 간섭하시고 제가 하는 일마다 지적하시고. 간섭? 내가 언제 간섭했다고 그래?
복희는 억울했어요. 그저 도와주려고 한 일들이 간섭이었다니요. 매일요. 지우 교육, 음식, 청소. 제 방식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너를 도와주려고. 도움이 아니라 간섭이에요. 저는 제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복희는 가슴이 막막했어요. 선의로 한 일들이 모두 부담이었다니요. 혜진아, 그럼 내가 3억 준 건 뭐가 되는 거니? 그 돈으로 원룸 사들이잖아요. 깔끔한 원룸 하나 충분히 나올 거예요. 복희는 순간 현기증이 났어요. 혜진의 뻔뻔한 대답에 복희는 말을 잃었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그때 지우가 큰 소리에 깨어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할머니, 왜 싸워요? 지우야,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야. 혜진이 재빨리 지우를 안아들었어요. 싫어요. 할머니랑 같이 있을 거예요. 지우가 복희에게 달려가려 하자 혜진이 막았어요. 안 돼, 지우야. 할머니는 새 집으로 가셔야 해. 왜요? 할머니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지우의 순진한 말에 복희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5살 아이만 가족이라고 하는데 어른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지우야, 할머니 많이 사랑해. 복희가 손녀를 안으려고 하자 혜진이 지우를 끌어당겼어요. 어머니, 지우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할머니, 할머니 어디 가요? 지우의 울음소리가 복희의 가슴을 찢었지만 혜진은 아이를 방에 데려갔어요. 복희는 그날 밤 잠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복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함께 살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 원룸으로 나가라니요. 새벽 5시 복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일어나서 짐을 쌌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며 모은 살림살이가 고작 가방 2개에 들어갈 만큼 초라했어요. 복희는 거실을 한번 둘러봤어요. 자신의 돈으로 산 집인데 이렇게 쫓겨나다니 악몽만 같았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많이 사랑한다. 복희는 지우의 방문 앞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하는 게 가장 서글펐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복희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쫓겨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어머, 복희 씨 어디 가세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이웃 아주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가 복희를 발견했어요. 아, 잠깐 볼 일 있어서요. 복희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얼굴은 화끈거렸어요. 그동안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산다고 자랑했던 게 떠올라 부끄러웠습니다. 갈 곳이 없던 복희는 결국 동네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갈 곳이 없었어요. 어머님, 이렇게 이른 시간에 오셨네요. 찜질방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지만 복희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찜질방 휴게실에 들어가서도 복희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억울함과 분노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모자랐던 사람인가?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복희는 눈물을 삼키며 중얼거렸어요.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고 있었지만 복희에게는 모든 게 낯설고 서글펐어요. 혜진이가 임신했다면 더욱 내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 복희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임신한 며느리를 돌봐주는 게 당연한 일인데 오히려 방해된다고 쫓아내다니요. 그날 오후 복희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야. 정말 이래야 하는 거니? 엄마, 어디 계세요? 혜진이가 걱정하더라고요. 걱정? 나를 쫓아낸 주제에 걱정을 해? 엄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혜진이도 임신해서 예민한 상태라고요. 복희는 한숨이 나왔어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만 들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정말 그렇게 방해만 됐니?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이게 모두를 위한 길이에요. 복희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68년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찜질방에서 사흘째 되는 날, 복희는 우연히 옛 동창 박영자를 만났어요. 복희야, 너 여기서 뭐해? 영자의 반가운 목소리에 복희는 고개를 돌렸어요. 50년 지기 친구를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부끄러우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영자야. 복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친구의 따뜻한 얼굴을 보니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영자는 복희 옆에 앉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영자야, 나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복희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무슨 소리야? 천천히 말해봐. 영자의 다정한 목소리에 복희는 모든 이야기를 쏟아놨어요. 3억을 주고 아들과 함께 살게 된 일부터 명의가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던 일, 그리고 결국 쫓겨나게 된 일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뭐, 3억을 주고도 쫓겨났다고? 영자는 깜짝 놀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죠. 영자야, 목소리 좀. 아니, 이게 말이 돼? 내 돈으로 집을 사놓고 명의는 아들 이름으로 해놓고 집값 오르니까 팔아서 너는 원룸으로 내보낸다고? 영자는 분노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것도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핑계로. 응, 나도 믿을 수가 없어. 혜진이가 그렇게 차가운 애인 줄 몰랐어. 복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는데 결국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복희야, 너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야? 영자가 복희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 법적으로는 민수 명의인걸.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법적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있지. 너 정말 이대로 10평짜리 원룸에서 여생을 보낼 거야? 영자의 말에 복희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생각해봐도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영자야, 난 이미 68살이야. 이제 뭘 할 수 있겠어? 68살이 뭐가 어때? 요즘 68살이면 한창 젊은 거야. 영자는 복희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복희야, 너 기억하지? 우리 젊었을 때 꿈이 뭐였는지. 꿈? 복희는 영자를 의아하게 바라봤어요. 카페. 우리 둘이 카페 차려서 떡볶이랑 커피 팔자고 했잖아. 그게 언제 일인데? 지금 무슨 소리야? 복희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카페냐고요. 왜 안 돼? 요즘 실버 창업 많이 한다고. 게다가 너는 30년간 식당에서 일했으니까 음식 만드는 건 자신 있잖아. 영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마치 진짜 좋은 아이디어를 낸 것처럼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영자야, 정신 차려. 내가 지금 그럴 상황이야? 바로 지금이라서 더 해야 하는 거야. 복희야, 너 이대로 포기할 거야? 아들 내외한테 당하고만 있을 거야? 영자의 말이 복희의 가슴에 와닿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이지 않아 보였습니다. 돈도 없는데 무슨 카페를 차려? 돈은 내가 있어. 내가 남편 보험금으로 1억 정도 있거든. 영자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리고 너도 원룸 사고 나면 조금은 남을 거 아니야? 복희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3억 중에서 원룸을 사고 나면 얼마가 남을지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도 이 나이에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는 게. 복희야, 너 지금 선택의 여지가 있어? 아들 내외 눈치 보면서 원룸에서 쪼그라들고 살 거야? 아니면 당당하게 내 인생을 살 거야?
영자의 말에 복희는 뭔가 마음이 흔들렸어요. 생각해봐. 내가 카페를 차려서 성공하면 아들 내외가 어떤 기분일까? 지금은 너를 짐짝 취급하지만 내가 성공하면 태도가 달라질 거야. 정말 그럴까? 복희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영자의 말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지. 사람들은 다 그래. 돈 없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은 무시하지만 독립적이고 당당한 사람은 존중해. 영자는 복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복희야, 우리 정말 해보자. 작은 카페라도 차려서 당당하게 살아보자. 복희는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영자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용기가 났습니다. 영자야, 정말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우리 젊었을 때도 못할 게 없었잖아. 그때 복희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원룸 계약 완료됐어요. 언제 보러 오실래요? 민수의 사무적인 목소리에 복희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생각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해. 생각할 시간이요? 뭘 더 생각하세요? 그냥 조금만 기다려. 복희는 전화를 끊고 영자를 바라봤어요. 영자야, 정말 해볼까? 그래. 복희야, 우리 한번 해보자. 영자는 복희를 꼭 안아줬어요. 오랜만에 복희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카페를 차리지? 내가 알아본 곳이 있어. 대학가 근처인데 임대료도 적당하고 위치도 좋더라고. 영자는 이미 계획을 세워놓은 듯 했어요. 너무 성급한 건 아니야? 복희야, 지금 성급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어? 우리 나이에 미룰 시간이 어딨어? 복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자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알겠어, 영자야. 해보자. 복희는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68년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래. 복희야, 우리 꼭 성공해서 아들 내외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자. 영자의 격려에 복희는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복희와 영자는 영자가 말한 카페 자리를 보러 갔어요. 대학가 근처의 작은 상가 건물 1층이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어때? 위치 좋지? 영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실제로 근처에 대학교가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녔습니다. 임대료는 얼마나 해? 보증금 2천, 월세 120만 원이래. 우리 둘이 나눠서 내면 할만하잖아. 복희는 계산해 봤어요. 자신의 돈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복희야, 너 정말 원룸 계약 안 할 거야? 아직 생각 중이야. 일단 민수한테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어. 복희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카페 창업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때 영자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아, 정민아. 영자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민이는 영자의 딸이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웬 카페 얘기예요? 이모 일로 스트레스 받으시나 봐요. 전화 너머로 정민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야, 진짜로 하려고 생각 중이야. 엄마, 정신 차려요. 이 나이에 무슨 카페예요? 그냥 조용히 지내세요. 정민이의 반대에 영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민아, 엄마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래?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즘 카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요? 복희는 영자와 딸의 대화를 들으며 착잡했어요. 역시 나이 든 사람이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구나 싶었습니다. 정민아, 엄마 인생이야. 엄마가 알아서 할게. 영자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영자야, 정민이 말도 일리가 있어. 우리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 복희야, 자식들은 다 그래. 부모가 뭘 하려고 하면 반대부터 해. 영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 카페 창업에 대해서 말이야.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창업 관련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상담사는 중년 여성이었는데 생각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즘 실버 창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카페는 진입 장벽이 낮아서 시작하기 좋죠. 정말요? 복희는 반가웠어요. 처음으로 격려의 말을 들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네, 다만 차별화가 중요해요. 단순히 커피만 파는 카페로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워요. 차별화요? 네, 예를 들어 홈메이드 디저트나 특색 있는 메뉴를 개발하신다든지. 상담사의 말에 복희는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영자야, 내가 30년간 식당에서 일했잖아. 떡볶이랑 김밥 같은 분식도 잘 만들 수 있어. 맞다. 복희, 너 떡볶이 진짜 맛있게 만들잖아. 상담사도 관심을 보였어요. 오,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카페에서 분식을 함께 파는 곳은 많지 않아서 차별화가 될 것 같아요. 복희는 점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초기 투자 비용은 어느 정도 들까요? 인테리어, 기계, 재료비 등등해서 대략 7-8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복희와 영자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두 사람이 가진 돈으로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복희는 마음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영자야,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게. 복희야, 우리 한번 해보자. 그때 복희의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혜진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원룸 계약 언제 하실 거예요? 새 집주인이 빨리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혜진의 재촉하는 목소리에 복희는 갑자기 화가 났어요. 혜진아,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조금만 기다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차피 가실 거면서. 어차피? 너희들은 내가 어차피 갈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복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나요? 혜진의 냉정한 말에 복희는 더욱 화가 났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혜진아, 너무 단정 짓지 마. 그럼 어머니가 다른 계획이라도 있으세요? 있어. 나는 카페를 차릴 거야. 복희는 순간적으로 내뱉었어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일인데도 말입니다. 카페요? 어머니가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왜? 내가 카페 차리면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해. 그리고 성공할 거야. 복희는 자신도 놀랄 만큼 강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이세요? 혜진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어요. 분명 복희가 순순히 원룸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갑자기 카페 창업이라니요. 정말이야. 그러니까 원룸 계약은 당분간 보류야. 복희는 전화를 끊고 영자를 봤어요. 영자야, 내가 방금 뭐라고 했지? 카페 차린다고 했잖아. 복희야, 내가 드디어 결심한 거야. 영자가 손뼉을 치며 기뻐했어요. 그런데 정말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복희야, 너 방금 혜진이한테 한 말 들었지? 그게 바로 너의 진짜 마음이야. 복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우면서도 설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혜진이한테 들었는데 카페를 차린다고요? 응, 그렇게 할 생각이야. 엄마, 현실을 보세요. 이 나이에 무슨 카페예요? 민수의 반대에 복희는 오히려 더 확신이 섰어요.
민수야, 엄마 인생이야. 엄마가 결정할 일이지. 엄마, 실패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실패해도 후회는 안 할 거야. 하지만 성공할 거야. 복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자신도 놀랄 만큼 당당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집 피우시는 거예요? 고집이 아니라 의지야, 민수야. 복희는 전화를 끊고 깊이 숨을 쉬었어요. 68년 인생에서 가장 과감한 결정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복희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3개월 후 복희와 영자의 카페 두 할머니의 추억이 드디어 문을 열었어요. 대학가 근처의 작은 카페였지만 두 사람이 정성껏 준비한 흔적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복희야, 떨리지 않아? 영자가 카페 앞치마를 매며 물었어요. 오늘이 개업 첫날이었습니다. 떨려.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복희는 자신이 직접 만든 떡볶이 소스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30년간 식당에서 일한 경험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첫날부터 예상외로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대학생들이 호기심에 들어왔다가 복희가 만든 떡볶이와 김밥을 맛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30년간 식당에서 일했거든. 비법이 있어. 복희는 뿌듯하게 웃었어요. 손님들의 칭찬을 받으니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들이 직접 운영하시는 거예요? 대박이네. 젊은 손님들은 신기해하며 사진도 찍고 SNS에 올리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카페는 소문난 맛집이 되어 있었어요. 특히 복희의 떡볶이와 김밥, 그리고 영자가 만든 수제 커피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였습니다. 복희야, 우리 정말 해냈다. 영자는 하루 매출을 정리하며 감격했어요.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였습니다. 영자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이런 용기 못 냈을 거야. 복희도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이 컸어요. 영자가 있었기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카페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할머니, 지우였어요. 복희는 깜짝 놀라며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어떻게 여기까지? 엄마가 할머니 카페 주소 가르쳐 줬어요. 지우는 복희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손녀가 더 많이 자란 것 같았습니다. 혜진이가? 복희는 의외였어요. 혜진이 지우를 데려올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 혜진이 조심스럽게 카페로 들어왔어요. 임신 중이라 배가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혜진아, 어쩐 일이야? 복희는 어색했지만 며느리를 맞이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혜진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복희는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어머니가 정말 이런 카페를 차리실 줄 몰랐어요. 그리고 지우가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해서.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 떡볶이 먹고 싶어요. 지우가 복희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복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지우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복희는 지우를 위해 특별히 맵지 않은 떡볶이를 만들어줬어요. 지우는 맛있게 먹으며 계속 할머니 자랑을 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혜진은 그런 지우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시다니. 별거 아니야. 그냥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지. 복희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어요. 그때 민수도 카페에 들어왔어요. 엄마,
민수는 카페 안을 둘러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생각보다 손님도 많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민수야, 앉아. 복희는 아들에게도 떡볶이와 커피를 내왔어요. 엄마, 정말 이런 걸 하고 계셨구나. 민수는 떡볶이를 한 입 먹어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어릴 때 해주시던 그 맛이네요. 그럼 엄마가 30년간 만든 떡볶이인데. 복희는 뿌듯하게 웃었어요. 아들이 자신의 음식을 칭찬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민수도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혼자서도 이런 일을 해내시다니. 혼자가 아니야. 영자 이모가 함께했어. 복희는 영자를 가리켰어요. 영자는 뒤에서 뿌듯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했어요. 혜진이 다시 사과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집을 팔고 이사 가는 일 다시 생각해 보고 있어요. 뭐? 복희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집이 너무 허전해요. 특히 지우가 할머니를 너무 그리워해서. 할머니, 우리 다시 같이 살아요. 지우가 복희에게 매달렸어요. 복희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예전에 자신이라면 무조건 좋다고 했을 텐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는 이제 일이 있어서 바빠. 하지만 시간 날 때마다 보러 갈게. 정말요? 그럼 약속해. 복희는 지우와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어머니, 정말 저희와 함께 살 생각 없으세요? 민수가 다시 물었어요. 민수야, 엄마는 이제 엄마만의 인생이 있어. 너희도 너희 인생을 살고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자. 복희의 말에 민수와 혜진은 숙연해졌어요. 하지만 가족은 가족이야. 자주 만나고 서로 도우며 살자. 네, 어머니. 그날 이후로 민수와 혜진은 자주 카페에 놀러 왔어요. 특히 지우는 거의 매주 할머니를 만나러 왔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두 할머니의 추억은 동네에서 유명한 카페가 되었어요.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68세에 창업한 할머니들의 성공 스토리. 기사 제목을 보며 복희는 웃었어요. 영자야, 우리가 유명해졌네. 그러게. 복희야, 우리 정말 해냈다. 복희는 카페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나가는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카페를 보며 미소 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보, 당신 보고 있죠? 우리 복희가 이렇게 멋지게 살고 있어요. 복희는 돌아가신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그날 저녁 복희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카페를 연 지 6개월째. 매일이 행복하다. 68세에 새로운 시작을 했지만 전혀 늦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이 내 인생의 진짜 시작인 것 같다. 3억을 잃었지만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진짜 내 삶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다시 찾았다. 복희는 펜을 놓고 미소를 지었어요. 68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